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현재 중국은 90% 이상의 한족과 기타 54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율이 많은 5개의 민족, 내몽골, 회족, 위구르, 티베트 장족의 거주 지역은 자치구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독 위구르와 티베트에서는 아예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중국은 그들의 독립을 혹독하게 탄압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막 지방인 위구르와는 다르게 티베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준하다는 히말라야 산맥과 붙어 있어서 티베트 자치구를 티베트 고원이라고 부르며, 티베트 고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위구르만큼이나 아주 악독하게 탄압하고 있는데, 한때 중국 왕조를 위협하기도 했던 티베트는 대체 어떤 나라이며 어떤 역사를 거쳤기에 현재 중국으로부터 그토록 탄압을 받고 있을까요? 5호 16국 시대 때 등장했던 저족과 강족이 현 티베트인들의 조상입니다. 고대시대 티베트 고원 일대의 티베트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는데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문헌에 티베트, 즉 토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건 7세기 초 당나라가 막 건국되었을 무렵입니다. 토번은 티베트를 한자로 번역한 발음입니다. 원래는 수많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티베트 부족제를 송칭간포가 통합하여 오늘날의 라싸의 도읍을 정하고 티베트 왕국, 즉 토번을 건국했습니다. 토번은 당나라를 몇 번이고 위협할 정도로 매우 국력이 강력했는데요. 천하의 당태종 이세민이 굴복시키지 못한 국가가 하나가 고구려고 하나는 토번이었습니다. 굴복을 못 시키다 못해 토번에게 당나라는 몇 번이고 털렸는데, 당태종 이세민은 토번의 강압에 못 이겨 문성공주를 송첸간포의 아내로 보내야만 하기도 했죠. 당나라가 한창 신라와 나당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동시에 토번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서린귀에게 10만 대군을 주고 토번을 침공하게 하였으나 패배하기도 했죠. 당나라가 나당 전쟁을 포기한 것도 토번과의 전쟁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나당 전쟁 직후 678년 당나라는 모든 전력을 토번과의 전쟁에 투입하기로 결정 18만 대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당나라 전군이 전멸당했습니다. 당나라는 이번에도 황실의 금성공주를 보내는 대가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죠. 당나라 전쟁 이후 토번은 주변부로부터 영토를 팽창하여 파미르 고원까지 진출했습니다. 티베트는 주체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여 티베트 불교라는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기도 했죠. 티베트 토번은 9세기 중엽에 나가서야 내분으로 인해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토번이 해체되고부터 중국에서는 티베트인들을 장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토번이 해체됐을 때 티베트 계열의 한 분파였던 탕구투족이 티베트에서 나와 오늘날의 간수성 칭하이성 일대로 이주합니다. 탕구투족은 그들 스스로 미은야 혹은 민약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원숭이를 숭상했다고 합니다. 탕구투족은 1026년 칭하이성에 있던 하서 위구르를 완전하게 내쫓고 1038년 이원호가 현재의 닝샤 회족 자치구 인천시인 영하 흥경부를 수도로 삼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나라를 세우니 이 나라가 서하입니다. 1041년 서하는 중국의 송나라와 호수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송나라는 무려 1만 8천 명의 군사를 잃는 치욕을 당하고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를 바쳐야만 했죠. 그러나 서하는 1227년 징기스칸의 원종으로 서하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황실 전원 사륙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탕구투족은 현재 그 후손을 거의 없다시피 하며 중국의 소수민족 중 모가인이 탕구투족의 후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탕구투족은 티베트 분파 중 하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고원의 토번과 서하 해체 후 별다른 독립국가 없이 티베트 불교를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몽골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중국 남쪽 대륙 원정을 삼을 때 티베트도 정벌 했고, 그 과정에서 쿠빌라이 칸은 티베트 불교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며 몽골족도 티베트 불교를 믿기 시작했죠. 명나라의 북진으로 원나라가 몽골 초원으로 쫓겨난 뒤 몽골이 된 이래 이 몽골의 대칸은 좌익 3개, 우익 3개, 총 6개의 만호로 나누어 각 만호장들이 다스리도록 했는데, 이 6개 중 호흐부트 귀화성의 만호장이었던 알탄칸이 부상하여 몽골족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알탄칸은 힘은 막강했지만 정식적인 몽골의 대칸이 아니라 그저 6명의 만호장 중 1명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알탄칸이 포섭한 게 티베트였습니다. 몽골은 쿠빌라이 칸의 원나라 이래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티베트 불교가 몽골인들의 종교였습니다. 몽골족이 수용한 티베트 불교가 겔룩파라는 종파였는데 1578년 알탄칸이 겔룩파의 수장 소냠가초를 몽골로 초청합니다.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알탄칸은 아예 티베트 불교 겔룩파를 국교로 선포하고, 알탄칸은 소냠가초에게 달라이라마라는 칭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달라이라마의 시작입니다. 소냠가초는 스스로를 3대 달라이라마로 자칭하고 자신의 스승들을 1대 2대 달라이라마로 모셨죠. 그리고 소냠가초도 알탄칸에게 몽골의 통치자이자 티베트 불교의 수도자로서 신성성을 부여하면서 알탄칸은 종교적 지지를 받아냅니다. 이후로 유목사회에서 달라이라마의 위상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치 서양 중세시대 때 교황이 황제의 대관식을 치러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몽골이 일부는 청나라로 편입되고 일부는 중가르로 통합되었을 때 티베트 불교도 중가르를 지지했습니다. 이맘때쯤 라싸에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포탈라궁입니다. 그런데 중가르의 가일단이 청나라의 4대 황제 강희제의 정벌에 토벌되었단 말이죠. 중가르의 가일단을 지지했던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5세도 사망하고 강희제는 티베트도 청나라에 끌어들이고자 달라이라마 6세를 베이징으로 초빙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 6세가 베이징으로 가던 중 의문사를 당했고 강희제는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티베트인을 달라이라마 7세로 옹립하고 1720년부터는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청나라군을 주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달라이라마 7세부터는 티베트 불교에서 만주족 청나라의 황제를 지지하였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달라이라마 다음에 2인자 권위자인 판체라마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청나라의 6대 황제 권륭제 때부터는 티베트에 대한 더 확실한 지배권을 위해 달라이라마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판체라마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죠. 1779년 권륭제는 자신의 70세 생일 파티에 티베트의 판첸라마를 승덕으로 초빙했는데 이때 같이 승덕에 있던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도 있었고 판첸라마를 만난 썰을 열하일기에 수록하기도 했죠. 청나라 황제의 피서산장 승덕에는 외팔묘라고 하여 판첸라마가 승덕에서 계속 체류하고 종교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피서산장 주변에 건설한 8개의 티베트 불교 사원을 건설해주기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환생문화입니다. 현 달라이라마나 판첸라마가 죽으면 죽은 당일 새로운 아기로 환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대 달라이라마가 죽은 날 태어난 아기를 차기 달라이라마로 삼는 거죠. 20세기 초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간 청나라의 지배를 받던 티베트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을 세운 순원은 중화민국은 오로지 한족만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그 외 민족들이 중화민국 안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순원은 말을 바꾸어 오족 공화론을 내세웠는데요. 오족 공화론이란 한족을 포함해 과거에 청나라를 구성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5개의 민족, 만주족, 몽골족, 위구르, 티베트가 하나의 공화국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순원은 오족 공화론을 철회하고 중화민족론을 내세웠습니다. 오족 공화를 이루기 위해선 5개의 민족이 모두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5개의 민족 중에 하나라도 오족 공화에 반대를 하고 독립을 주장하면 통일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오족 공화라는 이념 자체가 5개의 민족이 모두 별개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이후에 독립의 근거로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철저한 한족 중심 주를 추구했던 순원은 한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소수민족으로 수직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합쳐서 중화민족이라 퉁치며 강제적으로 기타 민족들을 중화민국에 편입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만 티베트인들은 달라이라마 13세를 구심점으로 모여 티베트군을 조직한 후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이 중재에 나서서 이른바 맥마흔 라인이라고 티베트를 반반씩 나누어 한쪽은 중국의 지배를 한쪽은 티베트 자치권을 허용하자고 했으나 협상은 결렬됐고 티베트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티베트 독립전쟁이 한참이던 1935년 달라이라마 13세가 죽고 그들의 관례에 따라 그날 태어난 아이 중 한 명을 모셔와 아이의 나이 6살이 되었을 때 달라이라마 14세로 추대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군벌의 내전, 중일전쟁, 국공내전 등 정신이 없었기에 티베트의 독립운동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1949년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끈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본격적으로 소수민족을 중국으로 편입시키려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950년 10월 마오쩌둥은 군대를 티베트로 보내 티베트를 점령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가진 않았습니다. 일단 군대로 티베트를 점령하고 중국 정부가 형제 국가인 티베트를 위해 가난에 헐떡이는 그들을 해방시켜주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당시 17살의 달라이라마 14세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마오쩌둥은 그를 극진히 대접해주었다고 합니다. 1951년 5월 23일 중국과 티베트 양측이 17조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17조 협의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대신 티베트의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 협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은 곧바로 대규모 군대를 티베트로 보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티베트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티베트 곳곳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오쩌둥은 그런 독립 시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강경하게 독립 시위를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했죠. 거의 모든 승려들이 고문을 당했고 여성들은 끔찍한 일들을 당했으며 소중한 사원들이 파괴되었고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어 강제로 자기 부모를 쏘게 하는 등 차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중공군은 비인간적인 짓들을 너무 많이 자행했습니다. 1959년 달라이라마 14세가 머무는 포탈라 궁전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은 또다시
또다시 군대를 파견했죠. 만약 시위대가 그대로 있으면 전부를 몰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위대는 해산할 생각이 없었고요. 달라이라마 14세는 자기가 이곳에 없다면 시위대가 해산할 것이라 판단해서 중국 몰래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의 다람살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1966년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지시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대혁명이란 기존의 문화와 종교를 탄압하자는 운동인데요. 문화대혁명이 티베트에게까지 퍼져 중국인들에 의해 3,700여 개의 사찰이 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1950년에서 1965년 사이 사망한 티베트 사람의 숫자가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14세는 1979년부터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해외 지도자들을 만나 티베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대학교들을 찾아가 티베트 불교에 대한 설명과 티베트 독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강연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티베트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